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마치 무슨 성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스토리와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온갖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뭐 태어날 때부터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승승장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느 때인가는 어려움과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책에서도 배우고 저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주변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그런 좌절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또 이루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저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부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졌지만 얼마나 부자였으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바이올린을 배워서 또 음악가가 되고 그것도 굉장히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한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저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것은 제가 이렇게 어려웠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포커스가 아니고요. 저는 많은 분들의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박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사람이 제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그런 사람들과 사건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제가 두 번째 책인데요. 이 방송에 나온 첫 번째 책이 제 첫 번째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거기에 아나운서께서 마지막에 읽으셨죠. 그건 방송국에서 그 PD들이 보고 정한 그 문구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사랑의 빛을 지고 산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기억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의해서 정말 처음에는 책을 내는 그런 쑥스러운 마음으로 거절을 했는데 감효적인 그런 반강제적인 떠밀려서 제가 자서전을 썼는데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나는 제 어린 시절부터 제가 미국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결국 읽는 분들은 이것은 한편의 사랑의 이야기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뒷받침이나 저희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 무대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삶에 일어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도와주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기억이 나서 적었을 뿐입니다. 사실대로 저의 삶을 적어야 되니까 그 책에 적었는데 그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거나 연락이 올 때는 이것은 한편의 사랑의 드라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영욱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도와줄 수가 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께 제가 한 번도 찾아가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저를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아까 그 영상에 나온 대로 재활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웠고 그 첫 번째 선생님부터 서울의 당시에 최고 가는 교수님들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가족이 그 선생님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레슨비라고 해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만 갖고도 제가 오늘 음악가가 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으로 감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음악가로 키우는데 저만큼 성공시키는데 부모님께서 그 선생님이 누군지
레슨비 한번 드리지 않고 식사 한번 대접한 적도 없이 자녀를 저만큼 음악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기회들로 저는 오늘 음악화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훈훈한 이야기랄까 제가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좋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 그런 힘에 의해서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이 이렇게 지금 방금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제가 자랑한다면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취임식에 지휘자로 왔다는 거 저는 꿈에도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온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제가 됐다는 것은 이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자가 쓰는 상징적인 그 국가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제가 왔다는 것은 저도 놀랍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온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야기가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순서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을 들춰내 보시거나 여러분 앞에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수도 있지만 또 감출 필요도 없고요. 저의 그런 시절이 아픔에 또 약점에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제가 더 즐긴다고 할까 또 그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1살 때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때는 소아암이라는 예방주사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운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냥 아이들이 주저하는 소아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살 때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서 평생 걷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그냥 장애를 가지고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고 어릴 때는 그냥 창피한 정도. 제가 청소년이 됐을 때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거리는 그런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하게 기억이 납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제 20살이 지나니까 이건 아니다. 나의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절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황하거나 이렇게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강하게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장애를 갖고 정말 가난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9살 때 재활은 고아원 같은 곳입니다. 저를 거기 보내서 저는 부모님과 어머니가 같이 살지 못하고 9살 때부터 그런 시설에 가서 9살이라는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그런 옛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지금도 그 쓴 뿌리가 제 가슴속에 어딘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들쳐 나오려고 할 때가 저도 알아요. 그 슬픔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이 저에게 문제지 그것을 정말 기억하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9살이라는 나이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고 저희 부모님은 전유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고 저희는 6남매 막내에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 누님 5분이 아무도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도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 가족들이 가족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 저희 가족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만약에 건강한 몸으로 성화도 걸리지 않고 저희 집 가족의 막내였다면 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틀림없었고요. 저희 집은 더 어려워졌으니까 바이올린 음악을 배우다 이거는 꿈에서도 꿀 수 없는 100%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었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아이러니 참 세상의 삶이 아이러니하다. 내가 그렇게 누추한 곳에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하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가장 밑바닥 같은 그런 누추한 곳에서 가장 화려한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것. 이것은 저에게 정말 신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제가 왜 청년 때 절망을 했느냐. 거기에 가장 결정적이냐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것 때문도 아니고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뭐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포기할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쭉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 번째 제 약점은 저는 22살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저는 못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22살이면 저희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학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가서 그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돼? 그건 말도 안 된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참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조금 배운 재활을 해서 제가 12살 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고요. 그거 조금 할 줄 아는 것밖에 저는 아무것도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늘 선생님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로컬 동네 선생님도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도 있었고요. 서울에 와서는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께서 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제 부모님께서는 그런 분들한테 인사드릴 만큼 관심도 없었고 형편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배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갖고 있던 재능, 기술, 바이올린 조금 하는 그 정도였는데 22살 때까지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학생들 음악하는 대학생들을 보면은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가질 수 있는데 아직 갖지 못했을 때 부러워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음대생들이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했어도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저 친구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삶이 다르지. 저 친구들은 해서 음악가가 될 친구들, 나는 그냥 이대로 없어질 사람. 이렇게 이미 그 어떤 신분의 격차를 두고 지냈지.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뭐 대화를 하고 놀아준다고 해도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그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이 들고 성인이 되고 22살이 됐을 때 이건 아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고 음악 조금 할 줄 아는 그 실력, 학력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희망을 갖지 그냥 막연하게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터널에 있다면 나의 터널은 끝이 없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이렇다면 나를 쳐다보는 저 많은 시선들, 저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는 게 맞는 답이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22살 때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대문 밖에 나갈 일도 없는 그런 재래식 집에 살고 있는 내가 검정고시 책을 두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저에게 어떤 기프트가 있다면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하여튼 한번 보고 듣고 제가 집중을 하면은 놓치지 않는 그런 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중학교 과정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 과정을 또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서울대학의 어느 한 교수님께서 저와 같이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베데스다 현악사주단이라고 우리 아까 소개해 주셨죠. 사회보신 선생님께서 저와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미국 유학을 보내주실 꿈을 꾸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저희와 상의도 안 하셨고요. 그 교수님께서 유학하신 신시내티 음대에 굉장히 명문 음대입니다. 그 음대에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테이프를 보내고 교수님들께 오디션을 해서 입학 허가를 받고 장학금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일을 저희와 상의한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 상의한 적도 없이 한 서울대 음대 교수님께서 여자 교수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유학을 보내주시고 꿈을 꾸시고 모든 것을 진행시켰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의 학력이 어떤지 그런 걸 묻지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하시면서 추진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이 된 건지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8월에 패스했는데 그해 가을 학기, 미국은 가을 학기가 신학기 아닙니까? 그해 가을 학기에 미국 위에 유학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그 8월에 패스를 못했으면 그 교수님이 아무리 완벽하게 유학을 추진하고 이미 성사됐어도 입학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신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이고 뭐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할 수 없었던 순간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비행기 값이 없고 가서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상의도 하지 않으셨고요. 부모님들은 아직 어디를 가는지 저희 어머님은 미국 유학을 가는지 뭔지를 알지도 못하셔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현대그룹 당시 정지혁 회장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입니다. 회장으로 계실 때 82년도 이야기입니다. 그 몇 번째 며느님이신지는 모르지만 그 며느님 중에 한 분이 첼로를 전공하신 장정자 이사님이었는데요. 뭐 성함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이분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다 부잣집에 이제 자녀들이니까 친구이셨어요. 그 당시 이 장정자 이사님께서 현대그룹 며느리이셨고 아산대단의 이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유학을 가니 모든 비용을 대단해서 아산대단에서 2년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비행기표부터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저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서 제가 이제 학교를 한 번도 한국에서 교문이라는 운동장 학교 문턱을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이 미국 명문대학의 캠퍼스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영어를 언제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인지 신께서 집중해 보셔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을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에어컨 나오는 이런 좋은 룸에서 방에서 연습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 대전에서 재래식 화장실 있는 그 바로 옆에 연탄방이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 합숙을 했기 때문에 방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되면
그 주변의 교회들에서 새벽종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여름은 뭐 괜찮고요. 겨울에 정말 이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 추위에도 제가 참 독했습니다. 그때 연탄감으로 제가 그 추운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시고 뭐 따뜻한 물이 한 잔 있으니까 아무도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밥해 먹으면서 자취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새벽 5시면 제가 그 연탄방에 들어가서 한겨울이에요. 하루 종일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깐 쉬었다 하면은 손이 굳어서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손을 움직여야만. 그래서 제 목표가 다시 한 6시나 5시쯤 되면 저녁 그 시간이 되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밖이 깜깜하면 내가 다시 이 연탄방을 나가리라. 그래서 화장실만 갔다 오고 하루 연습할 수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주변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차에 넘쳐 독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오늘까지. 그런데 저에게는 하여튼 이런 분들이 나타나셨고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많은 분들을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학비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이 장학금은 다 받았고요. 하여튼 돈은 없었지만 굶지 않고 유학생활을 마쳤고 아무튼 우여곡절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대학의 교수까지 되는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까지 바이올린으로 뉴욕 시립대학을 나갔습니다. 대학을 이제 신시내티 대학 나오고 뉴욕에 가서 대학원을 나오고요. 박사학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가서 근데 그때는 G 전공으로 했습니다. 사실 박사학위를 할 때 저는 학위를 받고 싶거나 G를 배우고 싶거나 그래서 학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비자가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그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해서 교수가 돼야지 이런 꿈은 꿔보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 더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인 그런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살려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박사학위를 했어요. 정말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갑자기 왜 지휘를 했느냐? 바이올린 하는 것도 지겹고 내가 바이올린으로 성공할 것도 아닌데 무슨 바이올린을 또 하나 딴 거로 해보자. 그래서 지휘라는 것을 제가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당장 무슨 잡이 생기니까 1년간을 놀았어요. 1년간을 노는데 저희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아들이 둘 태어났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저희 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제가 미국의 오케스트라를 여러 군데 오디션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뭐 뉴욕 필하모닉 이런 오케스트라가 아니고요. 영주권을 받을 만한 월급을 줄 수 있는 저한테는 만만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한 그런 오케스트라에 오디션을 했는데요. 오디션을 하는 순간에 제 실력으로 들어갈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오케스트라에 오디션을 갔더니 세계에서 다 몰려오는 한 명 뽑는데 몰려서 몇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친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오디션 하지 말고 아예 뉴욕 필하모닉을 오디션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뉴욕 필하모닉 떨어진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오디션 하는 거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오디션 하면서 경험한 바에 보니까 저보다 몇 배는 다 잘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수준이 별로 안 되는 오케스트라에 오디션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을 오디션을 하고 제가 포기를 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미국의 이 경쟁이 안 되겠다. 이 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삶에 제가 바이올린을 음악을 그만둬야 될 순간이 한 9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 9번째가 언제였냐면은 지금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오디션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가장이 됐고 내가 언제까지 막 붙들고 있을 것인가 이 현실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당장에 어디 가서 뭐 막노동이라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치기공 전문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심각하게 제안했어요. 그러지 말고 치기공을 배우는 게 어떠냐.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거 음악보다 어렵겠는가? 내 손재주로 그거는 자신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독하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만은 어느 기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절망스럽고 마음이 아픈 시절이냐? 저는 그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포기하고 제가 나름대로 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결심했냐면 나 이제 앞으로 클래식 음악은 듣지도 않겠다. 하여튼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악기도 팔고 다 이제 청산을 하고 치기공사가 되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괴로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그 순간에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켰는데 저는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찾아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를 켜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는데 제 화면에 딱 멈춘 대학 교수 모집 광고가 났는데 지금 제가 이제 대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 광고를 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 그 다음에 현악사중지를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현악사중지를 하면서 미국 유학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시내티 대학에서 세계적인 사중지들한테 4년 동안 사사를 받았거든요. 사중주에 대한 경험이 저한테 오래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를 할 수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맞는 그런 잡 디스크립션이 이제 보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교수가 되고 싶다, 한번 서류를 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서류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결과를 볼 때 7개월간의 심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계속 붙임하면서 추리고 해서 마지막에 3명을 캠퍼스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이 교수 한 명 뽑는 자리에 83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83명은 당연히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얼마큼 할 줄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격이 되겠죠. 영어를 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3명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초대를 받아서 캠퍼스에 이제 오디션과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3명이 뽑히다니, 이건 대단하다. 그래, 이번은 떨어질 거 분명하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떨어진 다음에 또 다른 대학에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고 비행기에 탔는데요. 아무튼, 참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83명 중에 한 명이 교수가 되는 그 자리에 제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내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에 서류를 냈는데 됐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를 저는 굉장히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저는 감사해요. 전혀 미국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수 되니까 인홍차라고 하지 말고 무슨 스티브 차든지 퍼스트 네임을 미국 이름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인홍차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화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아직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지 2000년도에 됐으니까 24년째고요. 시민권을 냈어도 벌써 됐죠. 근데 꼭 시민권을 거부하는 건 아닌데 아직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늘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대학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대학 이름 남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저를 소개해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제가 실감했겠습니까?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 우리가 외부에서 차별을 당한다, 얼마든지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미국이 과연 차별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였다면 제가 그 세 사람 중에 아무리 제일 뛰어나고 83명 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해도 저를 제껴올 이유가 얼마든지 있고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저보다 그렇게 못해도 실력이 뒤떨어졌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은 정말 과연 공평하고, 근데 저를 채용한 채용위원장이 나중에 한국 방송 KBS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를 채용한 그 채용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없었느냐, 있을 수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더 점수를 높이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미국 사회의 저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간신히 공평하게 해주고 무시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존경한다고 할까? 여기까지 온 그런 과정을 더 높이 사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점수를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참 미국 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 못한 시대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선진국 대회에 올라가면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의 그것은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토리를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제가 뭐 스스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과 심지어 미국 대학에서까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수를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교수까지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참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고 불행하고 어둡고 밝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반반씩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행복이 가득하고 10%만 불행하고 어느 누구는 90%가 인생에 불행하고 10%가 행복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반씩이라고 얘기해요. 제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한 40대까지 저의 인생은 공부는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치과 기모를 할 만큼 인생이 막막했고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저의 인생이 터널의 끝을 통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초대받고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얼마나 정말 좋은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 딸들이 음악 배운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 제가 제 스스로 우쭐하고 제가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순간도 이런 감사한 나의 모습을 잊은 적은 없고요. 때로는 저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언제까지 저의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저는 이제 잘 감당하고요. 화려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도 받지만 이번에도 와서 충북의 음성, 충북의 제천 시골학교에서 저를 교장 선생님들께서 와주시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교생이 9명인 시골 중학교에도 갔었고요. 지난주에는 한 31명이 전교생인 충주의 초등학교를 갔었습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사례비를 엄청나게 받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그런 무슨 수고비를 받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아직까지는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누군가 그 많은 빛을 사랑의 빛인 내가 그 분들께 찾아가서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아직까지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초대에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중학생이 저한테 저의 강연을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미국 페이스북으로 찾아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가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소란하고 집중 안 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이 학생들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내가 무슨 고생해서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이 학생들이 무슨 관심이 있을까? 여기 집중도 안 하고 그래서 조금은 찝찝한 마음으로 제가 돌아오곤 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갔는데 어느 중학생이랑 남학생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를 찾아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어디 중학생,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차이나 교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울컥하고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 이 학생은 절대 이 말을 인사치레로 하는 학생은 아니다. 무슨 중학교 남학생이 무슨 감성이 있다고 그런 말을 저에게 인사치레로 미국까지 페이스북으로 보내니까 그 학생은 저는 틀림없이 앞으로 남은 청창한 인생 동안에 저를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싶고요. 제가 EBS에서 작년에 이제 수요 명사 초대석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를 초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끝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차인원 교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톤을 높여가지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그 초대된 명사의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그 명사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 멋진 꿈을 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멈칫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송한데 저는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더니 사회자도 당황하고 건너편에 있는 PD도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스토리를 지금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꿈꾸고 내가 목표해서 꿈꿔서 이루어질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꿈을 한 번도 꾸지 못했는데 오히려 내가 꿈을 꿨다면 그 꿈은 너무나 초라한 꿈밖에 꿀 수 없었던 내 형편인데 나는 꿈을 꾸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떠밀려서 이게 만약에 기독교적이거나 종교적인 방송이었다면 어떤 신의 섭리에서 떠밀려서 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떠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내가 이런 것도 이렇게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또 벌어질지 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이제까지 해왔듯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거기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PD가 정했겠죠. 차인원 교수 나는 꿈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PD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대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제일 멋있는 꿈의 이야기였다고 저한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지휘장 행정안전부 맞죠?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초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제 꿈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정치하는 분들 누굴 압니까? 제가 서울에서 내노라는 지휘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안 꿨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는 그 상처가 있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런 거절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걸 다 커버할 만큼 대접도 받고 이렇게 화려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돈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요. 집 밖에, 대문 밖에도 못 나간 청년 22살까지의 삶이었는데 택시도 타지 못하고 다닌 제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한 6년 전부터 제가 비행기를 타면 다 이제 탑승자 착석 끝나고 비행기 문이 닫히면 사무장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비행기를 탈 뿐인데 그 사무장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차인영 교수님이라고 저는 그분한테 대화한 적이 없는데 차인영 교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거의 몇백 명 탑승자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택시 기사들한테 택시를 타는 걸 거부당하기를 수백 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저번 주도 택시 기사들이 저를 거부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대접받고 그래서 저는 몇십만 원 더 내더라도 다른 항공이 안 타요. 이제 대한항공만 타고 싶습니다. 대접 인사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은 그렇게 각박한 것만 같지는 않고요. 한 사람이 초라하고 음악이라는 것을 꿈에도 꿀 수 없는 형편에 있던 한 소년이 휠체어를 탄 소년이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력, 사랑과 도움 그런 것들을 기억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고 제 부모님의 뒷받침이 엄청나서 여기까지 왔다면 제가 어떤 겸손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감사함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약점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람의 약점은 끝까지 인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절반 불행과 행복이 같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성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 부족함 없이 승승장을 오셨다면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될 그렇게 인생이 우리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의 이치라고 본다면 저도 그런 반반의 삶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정말 저의 지금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즐긴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사받고 대접받고 저도 좀 활동하는 것을 쑥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은 이제 저도 즐기고 싶습니다. 보상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까. 전반부의 인생은 힘들었으니까 후반부의 인생은 저도 즐기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삶의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저에 대해서 기특하다기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기특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저 같은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 퍼뜨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도와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왔으니까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그 조력이 있었고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22살 때까지 미국을 유학할 때까지 사춘기도 왜 알지 않겠습니까? 사춘기도 당연히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겠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내가 누구를 가가시를 좋아해 볼 수 있을까,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학 사람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고에 연주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연주를 했는데, 대전에 어떤 고등학교의 교복이 이제 명찰을 공무원에다 이렇게 명찰 이름은 새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로 명찰을 나오고 교복에 박은 그런 명찰인데 한 대여섯 명의 여고생들이 그 명찰을 막 실밥 무슨 뜯어서 저한테 주고 간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랬지만은 저는 스스로 너무 초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시절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3이었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도 배우는 그런 이제 여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고3이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집사람이 고3인 시절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들락달락 할 때 저를 본 모습은 늘 연탄광에서 하루 연습하는 모습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둘이 나와서 무슨 빵집에 가서 빵을 먹었다든지 뭐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좋아한다고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절했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제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옮기게 되고 그 집사람이 이제 음악을 비올라를 전공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돼서 서울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로 좋아하고 또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필요한 악보라든지 뭐 또 줄이 끊어지면 또 시내 나가서 사와야 되니까 그런 심부름을 해주는 정도 그렇게 이제 아는 사이였는데 그러다 이제 정이 들게 돼서 연애를 하게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제가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제 집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 4학년이 됐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숙하고 있던 서울에 워커힐 가는 쪽에 정립회관이라고 한국상업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숙을 3년 동안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사귀고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그 정립회관 관장님께서 알게 아시면서 저희를 굉장히 이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애를 할까 사귀려다가 미국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을 가는 데는 저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떠밀려서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사람과 헤어지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때 제 집사람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군대 가는 것보다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저는 혼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정립회관의 관장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그냥 갈 거냐? 그래서 그냥 가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부모님께는 허락받을 수 없으니까 그 관장님께서 저희에게 부모님 없이 약혼식을 시켜주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부모님, 그분도 어른이신데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뻔히 아시니까 그분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헤어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맺어주게 하고 싶어서 그런 언약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의지도 아니게 또 떠밀려서 언약식을 하고 저는 미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2년간 약혼만 했지 결혼한 건 아니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이제 수년간 한국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편지로만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아무튼 길게 얘기하면은 길어지지만 저희 집사람이 집이 대전이었는데요. 서울에서 집에서 엄마한테 서울 갔다 온다고 하고 투피스 입고 그때는 핸드백을 조그마한 걸 갖고 다니는 시절이었는가 봐요. 조그마한 핸드백 하나 들고 서울 갔다 온다고 대전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또 저희
저희 장인어른께서 3대 독자시고, 거기에 저희 집사람이 장녀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께 대못을 받은 거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양말 하나 빼기 없이 옷 입은 차림으로 미국에 도착해서 제가 신세리티 대학에 결혼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같이 살았습니다. 뭐 다른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그때 당시 신세리티 한 50명의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유학생회에서 온 지 한 달 만에, 제 집사람이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유학생의 주체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시내티 한인사회가 그래도 적지 않은 한인사회인데,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을 알고 한인들이 다 와서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축의금도 마련해 주시고, 이래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게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집에서 대부분 서울 갔다가 나온 딸이 미국으로 갔으니,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갔으니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모님께서 딸과 절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왕래를 못했습니다. 다 긴 이야기는 적고요.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한번 마주 앉아서 식사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용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던 해가 2000년도인데요. 저희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저는 장인어른과 만나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간지를 몇 개씩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2000년대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미국에서 어느 기자가,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연합통신으로 이런 사람이 미국 대학의 주입자인 교수가 됐다는 박스 기사를 크게 사진까지 해서 상당히 크게 한국의 전국 일간지에 다 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장인어른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전화번호를 알고 이제 친정 엄마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 장인어른이 미국에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뵌 적은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마중에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LA 공항에서 미국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때 LA 살고 있었거든요. LA 공항에서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저희 집에, 비좁은 집에 오셔서 몇 달을 같이 지내시고, 이삿짐 다 챙겨서 이사해 주시고, 같이 차를 타고 대륙횡단을 같이 했고요. 아무튼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은 아름답게. 그래서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처가에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자네가 우리 아들들보다 나한테 더 잘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게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디 나가서 외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집에서 안 살았으니까. 정말 그런 저는 아버지가 원래도 좀 몸이 약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막내고 또 집에서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디 나가서 외식해본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못다한 그런 아버지의 관계를 장인어른하고 충분히 돌아가실 때까지 여행도 많이 하고, 저희 미국 집에 와서 몇 달씩 살다 가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섭섭함을 다 푸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한 사람의 집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만, 미국 핸드백 하나로 도착하자마자부터 정말 험한 흑인 가게 총성이 울리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
그 다음 날부터 가서 잡아까지 가서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부터 고생하면서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지만 생활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유학을 가고 유학을 갈 때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일불도 받아보거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다 저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총성이 울리고 살인사건이 많은 그 지역에서 이제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벌고 하여튼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 많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도와준, 저와 함께 해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하나의 또 러브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 같으면 그 부모님께 그런 불효를 하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미국을 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철도 없고 정말 부모님께 너무 필요를 했던 것을 후회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한 사람의 또 저의 협력자가 돼서 저와 함께 인생을 살아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하셨는데 아무튼 하여튼 저의 의지대로 여태까지 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조차 부인조차 저에게 찾아와서 저와 살아줬지 제가 손을 내밀고 나하고 결혼해달라 이렇게 저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